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온노동대학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조선변혁 서울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위기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대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주요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또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 말입니다. 또 CNN 같은 뉴스 방송이나 블룸버그 통신 같은 통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해외 신문과 통신의 보도가 대체로 매우 편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나라나 초국적 독점 자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소국이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나라나 초국적 자본이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편향된 보도, 편향된 정보, 편향된 지식의 사례는 무수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뉴스와 정보가 특히 그러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왜 일어났습니까? 작년 11월 8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12%인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숫자도 과연 사실인지 미지수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를 외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대규모 난민 문제는 왜 일어났습니까? 베네수엘라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어떤 인도주의적 위기입니까? 계획적 유대인 학살 같은 이른바 제노사이드입니까? 시리아 사태와 같이 외세가 개입한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살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생사의 문제이기보다는 생존의 문제, 심각한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그러면 이런 민생 위기 또는 그들 말대로 인도주의적 위기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지점에서 제논의 물대기식의 편파적이고 편향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속되게 얘기하면 온통 가짜 뉴스판이죠. 오늘 그 가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짜끼리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나 CNN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비난하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폭스뉴스는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국내에도 어느 친정부 농객이 수구 야권의 가짜 뉴스를 깨겠다며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과연 진실을 말할까요?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전하는 뉴스나 정보와 지식도 완전 무결한 진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국자이나 자본가 같은 사회적 강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과 대척점에서 약소국가나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되는 뉴스와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 정도는 되었으면 합니다. 수구와 자유주의를 막론하고 언론에서는 대개 베네수엘라 민생 위기는 마두로 정권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 정권이 차베스 정권처럼 석유에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식이지요. 그렇게 퍼주다가 국가 재정이 거들나서 또는 석유값이 폭락해서 또는 그 둘이 합쳐져서 더 이상 퍼줄 수 없게 되니까 민중의 경제생활이 즉 민생이 파탄났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배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수구 세력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또는 퍼주기에 더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외환 거래를 규제하고 상품의 가격을 통제해서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꼼꼼히 짚어보면 이런 주장들은 한결같이 피상적이고 일면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진실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베네수엘라 위기의 진실을 아는 데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정학 전략센터, 셀락이라는 곳인데요. 의 경제 토론 그룹에서 지난 2월 8일 베네수엘라 경제 보이콧의 경제적 후과라는 설득력 있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서 말한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도입부가 있는데요. 도입부를 한번 번역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아킬레스의 건은 대외 부분입니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이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약점을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주 심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60년에 걸쳐 대외 부분에서 미국의 통상 금지를 영어로 임바고라고 하죠. 임바고를 겪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이 대외 부분에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끝나는 데 따라 나라 전체의 위기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 불균형은 1차 상품의 국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외화가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대외 부채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갚지 못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외환 조달 위기, 줄여서 외환 위기를 촉발합니다. 마치 1997년, 8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IMF 사태와 비슷한 것이죠. 이 위기는 환율 급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환율의 급변이 국내 경제를 조절합니다. 이런 긴축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제 위기는 일단락됩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과정 역시 우리가 IMF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가운데서도 대외 의존이 위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가운데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재화들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막대한 외화를 석유 판매에서 얻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60년대 이래 여타 산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석유 산업의 특화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재 생산자 할 것 없이 수입품에 고도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해졌습니다. 소비재를 공급하려면 수입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생산 시스템이 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달러 유입이 없으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곧바로 위축됩니다. 외화 부족의 리듬에 맞추어 경제가 축소되고 위축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에 의해서 경제 보이콧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콧은 2013년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경제 보이콧은 세계 경제에 상업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작용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보이콧은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신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2013년 이래 특히 2015년 이래 베네수엘라에게 가한 경제 보이콧이 이 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사실적으로 추계해 봤습니다. 반사실적 추계는 영어로는 카운터 팩추얼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사실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보이콧은 2013년에 시작되어 2015년에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게 신용대부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경제와 사회를 상업적, 금융적으로 질식시키는 쿠바식 처방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금융봉쇄가 이 나라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노동시장과 이민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해본 결론은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원인의 대부분은 대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인 금융봉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봉쇄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가 난민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주장은 베네수엘라 위기가 전적으로 대내적 때문이며 마두로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는 국제 여론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대외적인 요인이 베네수엘라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두로 정부의 국내 정책이 잘못되어 경제 위기가 왔다는 국제 여론의 주장은 비유하자면 자신의 성폭행을 피해자의 스커트 길이가 짧은 탓으로 돌리는 강간범의 핑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개입이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이 과연 정말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혀 없었던 차베스 정권 초창기부터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쿠데타를 후원했습니다. 상공회의 소장이 셀프 대통령을 선포한 2002년 쿠데타가 유명하지요. 그러므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베네수엘라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위기는 미국이 가한 경제 보이콧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도발한 경제전쟁, 금융 패권에 기초한 경제전쟁이 만들어낸 위기인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성격의 이유인데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패권, 정치 군사적 패권을 포함한 미국의 총체적 패권에 도전한 겁니다. 이는 차베스의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베스는 미국의 원로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다극주의 건설에 헌신했으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여러 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두루 참여하는 문호 개방을 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 또한 정치적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요. 경제적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달러 패권에 미정유의 심각한 도전을 주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엄청나게 많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시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풍부한 자연 자원이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원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원의 저주에는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 파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내 파벌들을 동원하는 갈등으로서 외세와 매판 세력이 한패화되어 민족주의적인 민중 세력과 다투는 갈등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보이콧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미국은 1944년에 체결한 브레튼 우즈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은 금과 태환이 가능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 본위제의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을 수립하기로 한 합의였습니다. 1971년에 미국이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중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이후 달러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 이른바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들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여기에 포함됐고요. 이 사태를 겪고 나서 미국은 어느 나라도 석유를 미국 경제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미국과 사우디 왕가 사이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일체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왕가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우디는 석유 판매량을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달러를 대금으로 해서
석유를 판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경제거래에 인위적으로 달러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유의 달러 결제 체제와 이로 인한 인위적 달러 수요가 미국 경제의 전 지구적인 지배력을 굳건하게 해주는 하나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달러 패권인데요. 사우디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은 1971년 미국 달러의 금태환 종료 이후 이루어진 달러화의 평가절하, 그에 따른 달러화의 신뢰 추락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재확립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본위제, 즉 달러 본위제 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달러 보유가 곧 금 보유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달러는 금에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석유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든 석유를 팔고자 하는 나라는 달러를 대금으로 받아야 했고, 사고자 하는 나라는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사야 했습니다. 달러의 이런 지위가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수요가 달러의 가치를 지탱시켜 주었으며, 또 국제결제준비통화, 영어로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죠. 국제결제준비통화로서, 그리고 글로벌 화폐 유통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도를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석유 지배를 물질적 근거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고도 국제사회로부터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달러 패권입니다. 어느 나라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곧바로 미국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통상금지, 엠바고를 통해서 공격을 받거나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개입을 통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는 시스템 대신에 대안의 석유 결제 시스템 창출을 추진했던 두 산유국 이라크와 리비아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 개입을 받아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역시 자국산 석유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안적 메커니즘 창출을 시도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우랄산 석유의 대유럽 수출 확대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에 이와 같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베네수엘라는 지난 20년간 자원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과 병행해서 달러에 대한 종속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시도로는 첫 번째, 알바, ALPA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데요. 줄여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리안 동맹이라는 말이 됩니다. 알바 나라들의 국가 간 결제 단위로 고안된 계산화폐인 가상화폐 수크레를 발행한 것입니다. 알바는 주로 사회주의 나라이거나 사회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동맹이죠. 두 번째는 상호 간에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상거래를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남미 지역 차원에서 융자은행인 남미은행, 스페인 말로 방꼬 델 수르라고 하는데요. 남미은행을 건설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년에 베네수엘라가 시도한 암호화폐인 페트로는 석유를 말하죠. 페트로의 발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베네수엘라가 시도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들 각각에 대한 이 보고서의 설명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도 하고요. 또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면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에 말한 네 가지 도전 가운데 두 번째 도전인 양자 간 협정을 맺어서 달러 이외의 화폐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쌍무 간의 협정과 협약을 통해서 달러 이외의 통화로 석유를 매매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협정 협약 가운데서 중국에 석유를 팔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한 것이 주목됩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주된 경쟁 상대입니다. 이 중국이 2018년 3월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와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인민폐 위안화가 세계의 참조 화폐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일보입니다. 참조통화라고 하는 것은요, 참조화폐 또는 참조통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퍼런스 커런시라고 하는데요, 국제 간에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에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가 할 때에 그때 기준으로 삼는 화폐와 통화를 말합니다. 인민폐 위안화가 이렇게 해서 세계 참조 통화로 탈바꿈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안화로 석유 판매 대금을 결제하기로 이미 협정을 맺은 산유국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러시아, 이란 등입니다. 이 네 나라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의 경제 제재와 보이콧을 받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위안화나 베네수엘라가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자 추진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달러는 글로벌 부채의 62%를 표시하고 있고 국제 대부의 56%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환전 시장에서 거래의 44%가 달러 표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의 외화 준비금의 63%가 달러 표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추진하거나 지원한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적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미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의 하나인 달러 패권의 화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베네수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베네수엘라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많이 금융 보이콧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주권을 추구하는 약소국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금융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소국들이 베네수엘라와 공유하고 있는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유일 패권의 단극 세계에서 다극 세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인데요. 트럼프를 우두머리로 하는 미국은 자신의 두 가지 힘의 축, 즉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이라는 두 가지 힘의 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감히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구든 전쟁을 격화시키면서 외교적 길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를 포기하고 군사만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죠.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역 봉쇄와 금융 보이콧과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위협 등등은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다극 세계에 맞서서 쇠퇴기에 처해 있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권력이 내보이고 있는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리비아와 같이 석유 달러 통화 시스템에 도전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든 다른 어떤 나라든 행동으로 군사적으로 깨부순다는 의지를 보여줘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세계의 패권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외교적 평판을 희생시키고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국가 지도자 트럼프에게 넘쳐나고 있는 정치적 부적절함, 영어로 political incorrectness라고 속마음은 어떻든 겉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정치적 correctness라고 하는데 그 반대의 말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부적절함의 분위기, 쉽게 말해서 막말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순간에 도착했으며 세계 패권의 교체는 결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보고서를 같이 읽고 공유하는데 2번 내지 3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